네, 4.15 총선 예비후보자 연속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예비후보자에겐 세부적인 질문지를 주지 않고 큰 주제만 사전 고지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5번째 순서입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질문을 주도해줄 나종원 기자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어제입니다.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지금 제주 사회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답답해하고 있고요. 제주 사회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해야 될 때인데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지역 정치 권력의 독점을 해오는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저는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체의 늪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더불어민주당 권력 독점 체제의 타파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에 제가 좀 헌신하겠다 그런 입장을 갖고 이번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장 때문에 출마하셨다고 새로운 말씀하셨습니다.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새로운 성장. 그러면 첫 주제로 한번 경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기자 시작하시죠. 현재 미래통합당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다, 경제 폭망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총체적인 그 국정 운영의 위기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침체의 늪에서 계속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주 52시간 제도의 강행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수출 경쟁력의 약화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한국 경제가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게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제 위기 원인을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시행했던 일종의 사회주의적 경제 실험 이렇게 미래통합당은 표현하던데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히 더 정교하게 표현한다면요. 지나친 정부 개입에 의한 시장 경제 질서의 왜곡. 그게 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할 수 있죠. 그러나 물가 인상률 범위 안에서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해왔던 제도를 갑자기 정권을 잡자마자 10% 이상의 두 자릿수 인상의 인상을 하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제도의 급격한 인상 이거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실패는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통된 의견 아니었나요? 했지요. 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요. 실제로 정권을 잡고 나면 정부를 운영할 때는 그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합니다. 인수위원회 왜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선 후보 중에서도 전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 인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방식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실제로 국정에 적용 가능한 것인가 한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집권 초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했죠. 부족했다. 네, 막무가내로 했죠. 네.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2번 봤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장면마다 조금씩. 그럼 기생충 영화에서 좀 주는 메시지가 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 해석이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그 경제적 양극화, 소득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부분들을 근데 그걸 소득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걸 그대로 묘사한 정도 수준의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KBS도 지난달에 관련해서 좀 여론조사를 돌렸었거든요. 좀 관련 CG를 한번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KBS가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제주 도민의 응답자 거의 절반가량이 제주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라고 답했고 38.4%는 보통 그리고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9.3%에 불과했거든요. 이 아래 화면에 있습니다. 네, 아래 화면도 있고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민들의 저런 그 심각한 편, 50% 가까이 심각한 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지난 한 10년 동안에 제주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소득 그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을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의 성장은 고속 성장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안정적인 그런 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해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그 최저임금 할 때도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인상을 공약을 했다고 치면 최저임금 1만 원 했죠. 예, 다 그 했다면 사실 그게 어떤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여론조사에서 봤듯이 어떤 소득 양극화와 빈부격차 이게 원래 경제 위기의 본질 아닐까요? 그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가장 큰 문제는 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영세 자영업의 그 토대 자체를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에 있는 근로계층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현실적으로는 알바 자리 없어지고 또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줄어들어 버린 역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경제 정책을 할 때는 정책의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아마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더 쟁점적으로 다룰 사안이라고 치고 넘기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의 현안 중에 가장 뜨거운 제2공항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 기자 질문 주실까요? 일단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장성철 예비후보께서 밝히시기를 이 공항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반대 여론이 상당히 거센 상황인데 어떻게 설득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저는 그 현재 비판 반대 여론이 일정 정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국가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측면에서 보면 그 사업 타당성이 그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의혹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을 때 국토부와 반대단체 간의 검토위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고, 또 재조사 용역을 했고, 또 검토위원회가 재가동됐고, 심지어 국토부와 반대단체가 참여하는 TV 생방송 토론이 2회에 있었고, 도지사와 반대단체 간의 TV 방송 토론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검증을 위한 또 정책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정도의 저는 그 기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찬반 자체의 그 결정 그 갈등 해소가 아니라 찬성을, 다시 말하면 추진을 전제로 한, 정상적 추진을 전제로 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민의 지혜가 모아져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장성철 예비후보께서 어제 또 1호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게 지역 주민과 뭐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라고 하셨고, 그 이유는 주민 스스로 어떤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본인께서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2공항 문제 역시 어떤 한 노선을 정해서 추진할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반대단체 활동을 해왔던 분들의 그 의지나 또 제주 지역에 애정을 표명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때 검토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을 할 때에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찬성을 해야만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운영 규칙에 동의하고 검토위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하자, 다시 말하면 국가정책을 번복할 수 있는 수준의 결정적인 하자가 그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제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른 사업 타당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이 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 추진을 전제로 한 갈등 최소화 이쪽에 했고요. 아까 그 나 기자님 말씀하셨던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갈등 해소 이런 측면은 꾸준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과 또 반대는 하지만 기본적인 찬성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를 하는 분들의 의견은 좀 구분하면서 하나씩 알겠습니다. 하나씩 네. 풀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여기서 합니다. 아마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를 했느냐 아니냐 여기서 좀 서로 의견이 엇갈린 것 같은데, 이번에 도의회 2공항 갈등 해소 특위에서 했던 게 이 사실관계에 대한 찬반 진영이 서로 달리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풀고 가자.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취재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ADPI 보고서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국토부와 반대대책의 논의 과정에서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됐다면 이 논란이 없을 텐데, 혹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그 ADPI 연구진을 직접 불러서 직접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생각은 없습니까?
뭐 필요하다면 그런 필요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용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ADPI 보고서의 성격이 어떤 보고서냐면 사업 타당성 보고서의 보조 용역이에요. 그리고 ADPI는 기본적으로 제2공항을 성산에 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시 말하면 현재 제주공항을 확충하는 조건 하에서의 최적의 대안을 요구한 과업 지시에 따라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그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그건 해석의 차이가 아니에요. 불러와서 토론을 해보자 그러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되지 않고 해석의 있거든요. 차이가 아니고요. ADPI 보고서의 성격 자체가 보조 영역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2공항을 성산에 하느냐,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느냐 놓고 타당성 연구를 한 보고서가 아니고요. 현재 제주공항의 확장이 가능하다면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내놔라 해서 그러니까 나온 게 기존 공항 ADPI 확장이 보고서죠.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저도 ADPI 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공개적인 토론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결국에 정책 결정의 문제인데 현재 제주공항에 따른 ADPI 보고서에 따른 확충의 방안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4천만 명 혹은 4,500만 명 논란이 있지만 이런 관광객 이용객 숫자들이 제주공항을 오가는 상황에 있을 때 ADPI 보고서대로 확충을 한다면 과연 현재 공항의 혼잡도를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알겠습니다. 제2공항을 성산에 하게 되면 두 개의 공항을 우리가 활주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제주도 좀 여유 있는 공항 이용률이 90%는 넘지 않고 최소한 60-70% 수준에서 운영되는 그런 안정적인 공항 인프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예. 그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고 미래지향적인 그 문제 이 판단이다 이렇게 정도서 보는 얘기하고요. 거죠. 아마 네. 좀 또 다른 주제, 아마 연결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 도지사 후보 공약하고 연결된 주제인데 한번 어종훈 기자 이어가시죠. 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나오셨는데 그때 당시 공약하셨던 게 제주와 호남을 잇는 해저터널 이렇게 공약하셨거든요. 이번 총선에서도 그 공약 유효합니까? 그 공약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했죠. 제주 해저 터널에 대한 도민적 논의에 붙이겠다. 이제까지 제주 사회는 해저 터널에 대한 논의조차 못 해봤다. 그런데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해저 터널과 제2공항을 갖고 도민 투표에 붙이는 걸 제안한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선거에서 졌고요. 또 중요한 건 많은 도민 사회의 논의들을 점검해 본 결과 의제 설정에서 밀려 있습니다. 해저 터널이 제주 제2공항에 관련된 논쟁에서 더 이상 끼어들 틈이 없는데 정치는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 스스로 해저 터널의 논의만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했고요. 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우선적 논의 그리고 정책 결정 이후에도 해저 터널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현재 국가 정책 사업으로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도민적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 추진이 가능하다면 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019년 초부터 제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해저터널보다는 일단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제주 해저 터널에 대한 도민적 논의를 해야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언젠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시급성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결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를 제가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죠. 특별자치도 출범 15년. 매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해 보실까요? 과거 우금민 도지사 시절 제주도에서 정책기획관을 역임하고 계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당시 그 우금민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꺼내놓고서는 결국 매듭 짓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현재까지 이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좀 당시 정책기획관으로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금민 도정 시기가 좀 늦긴 늦었지만 민선 오기 좀 늦지막한 시기에 제가 이제 도를 나온 다음이었는데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에 붙이는 안까지 검토를 했는데 도의회, 대부분의 언론 전부 반대했죠. 그러고 나서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고 나서 행정시장 직선제 하라 도에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좀 합리적인 의견들이 모아졌다면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따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나가 버렸고요. 지금은 어쨌든 강창일 의원이 그 행정시장 직선제가 담긴 개정 법률을 냈지만 그것도 거의 사실상 무산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사개 시군 체제를 우리가 폐지할 때의 그 방법이 어쨌든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초자치권을 회복하는 것이 기본 모토로 삼고 행정계층 구조 또 행정 권역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직선제에 따른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반드시 전 주민 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강창일 의원이 그 개정 법률안 낸 것이 실패한 이유가요. 주민 투표가 없으면 정책적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난해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선출안을 정부에 올렸는데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주민투표가 있어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안이었다라고 했으면 정부에서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실제로 정책 결정의 과정이 절차가 정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선 도의회에서 또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제 다층 계층 구조를 어쨌든 줄이자라는 거잖아요. 중앙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특별자치도의 반대급부처럼 많이 논의가 됐던 것이고, 과연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실 수 있을까요? 그 설득할 수 있는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도민의 힘입니다. 도민의 의사입니다. 저는 기초자치권을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일관되게 행정시장 직선제 재도입의 필요성,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는데요.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행정시장 직선제에 따른 정교양 정책 모델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제주도정과 힘을 합쳐가지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법 개정을 반드시 해내겠다. 그런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초의회를 부활시킬 경우에 자칫하면 특별자치도 제도가 좀 무너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자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 지방정부로 대폭 이하하는 그런 걸 우리가 특별자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제주도 내에서 행정계층을 하나로 그냥 단순화시키는 도지사의 권한이 집중되는 체제를 갖는 걸 특별자치로 볼 것이냐인데요. 유감스럽게도 후자의 제주도지사의 모든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특별자치라는 규정은 제주특별법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바른미래당을 탈당하셨고 미래통합당에 합류했습니다. 본인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난 5일 바른미래당 탈당하시면서 당시에 밝혔던 이유가 어떠한 혁신도 불가능해서 탈당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혁신이 바른미래당에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셨나요? 꽉 막혔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결국은 모든 구성원들이 거의 떠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혁신과 정책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공수처법이라든지 또 누더기가 된 이 준연동형 선거제 같은 걸 도입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중도 개혁의 입장이 아니라 기득권 지키기 당 운영이 계속 돼 왔기 때문에 저는 혁신이 불가능하다 판단했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합류했고 현재 미래통합당에 와 있습니다. 특히 장성철 예비후보는 안철수계 인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최근 국민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하고 첫 발을 내딛었고, 그런데 예비후보께서는 국민당이 아닌 미래통합당에 합류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재 안철수 대표가 가고 있는 국민의당의 노선이 현재 이 시대 정신에 맞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작년 조국 사태를 겪고 검찰총장에 대한 그 체제를 흔드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권이 총선에서 만약에 안정적 의석을 가져버리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잘못하면 민간 파시즘 체제로 갈 수 있는 위기도 있다.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시기의 시대 정신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 실정을 막아내는 것, 심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 중도 개혁적인 정책의 목소리를 그 중도와 보수의 통합 속에서 가능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 많이 했고요. 그 문병호, 김영환 장관과 같이 이렇게 옛 국민의당 출신의 정치인들과 활동을 하면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했고,
지금도 그것이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에서 저는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쨌든 미래통합당 내에서 기득권 체제를 허무는 그런 혁신 공천을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중도보수 통합이 현재까지는 맞았다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제 중도 실용주의 정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아까 밝히셨는데 그러니까 중도 실용주의 과연 미래통합당이 중도 실용주의냐라고 물어본다면 다들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걸 표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수 쪽에 더 많이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본인이 어쨌든 지역 사회에 내려오실 때 그게 20년 전이죠.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이라는 이런 시민운동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지역운동에.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출발점과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가고 있는 이 보수 진영과의 이 간극 멀리 와 있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20년, 30년 전의 보수, 기득권 계층 그리고 현재의 보수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군부 독재 정권이 바로 끝난 시점에서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보수 보수 정부, 보수 어떤 그 기득권 정치 세력과 지금의 보수 기득권 세력에 과연 같느냐. 예를 들면 YS 정부나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거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고 나서 보수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지면서요. 약간 극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또 탈당해서 나가서 또 새로운 정당을 또 만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른미래당이 창당이 될 때 합리적 중도 세력과 개혁적 보수 세력의 힘을 모아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자. 이게 모토였거든요. 저는 미래통합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가 힘을 합치는 그런 방향의 정당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김영호 위원장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혁신공천 제대로 해서 개혁적 보수가 이 정당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몇 가지 더 재미있는 질문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제주도민과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제주 사회의 이 정체된 이 분위기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권력이 독점돼서는 안 됩니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총선의 최대 과제는 전 더불어민주당 권력 독점 체제를 부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20년, 제주시 16년, 제주도의회 절대 다수 의석, 민주당이 국회의석과 제주도의회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의 그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실용과 혁신의 리더십을 가진 새로운 국회의원 저 장성철을 통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장성철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종훈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